화장장의 차가운 공기는 뼛속까지 스며들었다. 아버지의 관이 화구 속으로 천천히 사라지는 그 짧은 순간, 내 세상도 함께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다. 평생을 빈틈없이 오직 나와 회사를 위해 헌신하셨던 아버지가 이렇게 허망하게 가시다니. 분향소에 향을 피우며 마지막으로 바라본 아버지의 얼굴은 마치 깊은 잠에 든 것처럼 평온했지만 그 정적은 오히려 나를 더 날카롭게 찔러왔다. 장례 절차는 아버지의 성격답게 지나치게 간소했다. 화려한 장식도 왁자지껄한 조문객도 없이 오직 가까운 친척들만이 자리를 지켰다. 나는 며칠간 잠 한숨 자지 못한 채 마치 기계처럼 상주 자리를 지켰다. 아버지의 부재가 아직 실감나지 않았고 가슴 한구석에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떠리를 틀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것은 모든 절차가 끝난 다음 날 오후였다. 텅 빈 거실에는 며칠 전까지 아버지가 읽던 신문과 안경이 그대로 놓여 있었다. 나는 소파에 주저앉아 눈을 감았다. 머릿속이 멍해지려는 찰나 초인종 소리가 들려왔다. 이 시간에 찾아올 사람이라고는 없는데. 나는 무거운 몸을 이끌고 현관문을 열었다. 그곳에는 작은 아버지가 서 있었다. 평소 인자한 미소를 띠며 명절 때마다 우리 집을 찾아와 아버지와 술잔을 기울이던 바로 그 모습이었다. 하지만 오늘 그의 눈빛은 묘하게 달랐다. 평소의 여유로움 대신 짐승이 먹잇감을 노리는 듯한 탐욕스러운 광채가 서려 있었다. 조카야, 마음고생이 많았지. 그는 나의 대답도 듣지 않은 채 성큼 거실 안으로 들어섰다. 마치 이 집의 주인인 양 자연스럽게 소파에 앉은 그는 품 안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서류의 겉면에는 법무법인의 직인이 찍힌 공증서류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보였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예감이 좋지 않았다. 이제 정신 차려야지. 형님이 갑작스럽게 떠나시면서 남겨두신 마지막 뜻이다. 나도 참 가슴이 아프지만 절차는 절차니까. 그는 서류를 내 앞으로 밀어넣었다. 그 안에는 아버지의 인감도장이 찍힌 유언장이 담겨 있었다.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아버지가 읽어온 회사와 유산 전부를 작은아버지에게 상속한다는 것, 그리고 나는 그 모든 경영권과 재산에서 배제된다는 믿을 수 없는 문구들이 적혀 있었다. 아버지가 왜 이런 결정을 내렸단 말인가? 평생 나를 후계자로 키우기 위해 그토록 엄격하게 교육하셨던 분이 마지막 순간에 나를 완전히 외면하셨다는 사실이 도저히 믿기지 않았다. 이게 정말 아버지의 뜻인가요? 작은아버지, 이건 말이 안 돼요. 나의 떨리는 목소리에 그는 픽 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소리는 예전에 그 다정했던 작은아버지의 것이 아니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나에게 다가와 어깨를 툭툭 치며 속삭였다. 세상 일이라는 게 겉으로 보이는 게 다가 아니야. 형님도 다 생각이 있으셨겠지. 자, 이제 이 집도 정리하고 회사도 넘겨줘야 하니까 준비들 해라. 그가 문을 닫고 나간 뒤에도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아버지는 매사에 치밀하셨다.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도 내게 회사의 비전에 대해 말씀하셨던 분이다. 그런 아버지가 정말로 아무런 이유 없이 나를 이렇게 내칠 리가 없다. 하지만 눈앞의 공증서류는 너무나 완벽했다. 정말 작은아버지는 아버지의 유언을 그대로 전하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이 모든 것이 그의 치밀한 연극일까? 나는 아버지의 서재로 들어가 컴퓨터를 켰다. 아버지라면 분명 어떤 형태로든 흔적을 남겨두셨을 것이다. 하지만 이 탐욕스러운 작은아버지의 눈빛을 떠올릴 때 마다등 뒤로 식은땀이 흘렀다. 과연 그가 내게 말하지 않은, 그리고 내가 아직 모르는 아버지의 진짜 유언은 무엇일까? 장례식의 찬 공기가 채 가시기도 전에 나는 집에서 쫓겨났다. 작은아버지는 법적 대리인이라는 명목을 앞세워 내게 일주일이라는 기한을 주었다.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일군 회사와 집은 이제 내 것이 아니었다. 나는 짐가방 2개만을 챙겨 정든 집을 뒤로 했다. 낡은 캐리어를 끌고 도착한 곳은 도시 외곽의 낡고 습한 고시원이었다. 창문 너머로는 옆 건물의 벽밖에 보이지 않았고 밤마다 벽을 타고 흐르는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다. 좁은 방 안에서 나는 숨을 죽인 채 아버지가 남긴 것이라고는 고작 이 비좁은 공간뿐이라는 현실과 싸워야 했다. 그날 이후 작은아버지는 마치 승전보를 울리는 장수처럼 회사 내부를 휘젓고 다녔다. 나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열흘도 채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회사 내의 핵심 서류들을 모두 자신의 금고로 옮기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다. 이사회 날, 그는 평소라면 거들떠보지도 않았을 서류 더미들을 직접 챙기며 눈을 번뜩였다. 차분하게 상황을 지켜보던 내 눈에는 그의 행동이 단순히 회사를 장악하려는 수준을 넘어선 것처럼 보였다. 그는 무언가를 찾고 있었다. 아버지의 비밀을, 혹은 그가 감추고 싶어하는 어떤 단서를 파괴하려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의구심이 들었다. 나는 아버지를 잘 알았다. 그는 결코 허술한 사람이 아니었다. 만약 그가 정말로 사고로 떠난 것이라면 그 치밀했던 성격에 아무런 대비책도 없이 모든 것을 작은아버지에게 내어줄 리 없었다. 나는 며칠 밤을 새우며 아버지가 생전에 아끼던 낡은 가죽 가방을 뒤지기 시작했다. 가방 안에는 볼펜 자국이 잔뜩 묻은 다이어리와 몇 권의 서적들이 들어있었다. 곰팡이 냄새가 밴 방 안에서 나는 아버지의 필적을 하나하나 되짚어 나갔다. 작은아버지가 그렇게 서둘러 서류를 챙기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터였다. 그는 회사의 재무제표보다 더 위험한 무언가가 세상에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다. 어느덧 밤은 깊어 새벽 2시를 넘어가고 있었다. 좁은 책상 위에 놓인 스탠드 불빛이 유난히 밝게 느껴졌다. 나는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낡은 일기장을 펼쳤다. 투박한 가죽 표지를 넘기자 아버지가 글을 쓰며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는지 느껴지는 거친 필체들이 나를 반겼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아버지의 일상은 내가 알던 단란한 기억과는 조금 달랐다. 회사 운영에 대한 고뇌, 인간관계에 대한 회의, 그리고 누군가를 향한 짙은 불신이 적혀 있었다. 작은아버지를 향한 의심은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되었던 것일까? 손끝이 떨려왔다. 마지막 장에 다다랐을 때 나는 숨을 멈출 수밖에 없었다. 페이지 끝자락, 아버지가 마지막 힘을 다해 휘갈겨 쓴 듯한 복잡한 숫자 배열이 눈에 들어왔다. 72-15-09-A4-BK. 그 아래에는 알아볼 수 없는 기호들과 함께 이것이 나의 마지막 유산이다라는 짧은 문구가 적혀 있었다. 단순한 비밀번호인가 아니면 계좌번호인가 아니면 작은아버지가 그토록 숨기고 싶어 했던 치명적인 비밀의 좌표인가.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 숫자들을 공책에 옮겨 적었다. 창밖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자동차 경적 소리가 내 심장 박동과 겹쳐졌다. 작은아버지는 아직 이 일기장의 존재를 모른다. 아버지는 나에게 도망치지 말고 진실을 찾으라는 숙제를 남겨두신 것이었다. 나는 이제 단순한 상속자가 아닌 아버지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추적자가 되어야 했다. 과연 이 숫자들은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 것일까? 나는 비좁은 방 안에서 결코 멈추지 않을 싸움을 준비하고 있었다. 낡은 자취방의 공기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좁은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희미한 달빛만이 책상 위에 놓인 아버지의 낡은 다이어리를 비추고 있었다. 아버지의 장례가 끝난 지 고작 일주일. 작은아버지가 들이밀던 위압적인 공증문서와 다 너를 위한 일이다라며 뻔뻔하게 내뱉던 그 가식적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그들은 아버지가 남긴 모든 것을 집어삼키려 혈안이 되어 있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다이어리의 첫 페이지를 넘겼다. 단순한 업무 일지가 아니었어. 나는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처음에는 아버지의 평범한 회사 업무 내용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다시 보니 달랐다. 날짜 옆에 적힌 숫자들은 매출이나 지출이 아닌 기묘한 좌표와 알파벳, 그리고 불규칙적인 기호들의 나열이었다. 회계 장부라기엔 지나치게 정교했고 개인적인 메모라기엔 너무나 치밀했다. 아버지는 생전의 완벽주의자에 가까울 정도로 꼼꼼한 분이었다. 그가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기 전 무언가를 숨기려 했다면 그것은 반드시 이런 방식으로 남겨졌을 것이다. 나는 돋보기를 들고 밤새도록 종이 위를 훑었다. 머리가 지끈거렸다. 커피를 몇 잔이나 들이켰는지 모르겠다. 창밖에는 어느덧 새벽의 푸르스름한 기온이 감돌고 있었다. 나는 책상 서랍 구석에 박혀있던 아버지의 옛 계산기 뚜껑 안쪽에 새겨진 작은 코드표를 발견했다. 그것은 어린 시절 아버지와 함께 놀이처럼 만들었던 아주 간단한 치와 나무였다. 가슴이 쿵쾅거렸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하나씩 기호를 숫자로 그리고 문자로 치환하기 시작했다. 제발, 제발 무언가 있어라. 마침내 첫 번째 문장이 완성되었을 때 나는 숨을 멈출 수밖에 없었다. 내가 그토록 필사적으로 매달렸던 해석의 결과는
기대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를 이끌었다. 단순히 회사 운영이나 자산의 위치를 알려주는 암호가 아니었다. 그것은 아버지의 회사가 겉으로 보이는 건실한 중견기업이 아니라 이미 수년 전부터 거대한 빚더미 위에 세워진 모래성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폭로하고 있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 뒤에 이어진 문장이었다. 그 빚은 경영 실패 때문이 아니었다. 작은아버지가 지난 10년간 아버지의 이름 뒤에 숨어버려온 방대한 규모의 비자금 횡령과 불법 주식 조작의 흔적이었다. 아버지는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증명할 결정적인 증거들을 이 회사 장부의 이면 뒤에 철저히 봉인해 두었던 것이다. 작은아버지가 그토록 조급하게 회사 통제권을 주려 했던 이유가 명확해졌다. 그는 단순히 재산을 탐낸 것이 아니었다. 그가 저지른 범죄의 증거가 세상에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아버지의 모든 기록을 영원히 폐기해야만 했던 것이다. 나는 마른 침을 삼켰다. 아버지는 이미 자신이 살해당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직감하고 계셨던 걸까? 펜을 쥔 내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다. 나는 마지막 페이지에 적힌 문장을 해석하기 위해 다시 눈을 가늘게 떴다. 거기에는 작은 아버지의 이름과 함께 오늘 밤 벌어질 대규모 자산 이전 계획의 서명이 적혀 있었다. 그것은 곧 다가올 멸망의 예고장이었다. 내가 알고 있는 진실을 그들이 알게 되는 순간 나 역시 아버지의 뒤를 따르게 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엄습했다. 하지만 이제 멈출 수는 없었다. 나는 결심한 듯 다이어리를 품에 안았다. 바로 그 순간 낡은 방문 밖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문고리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돌아가기 시작했다. 낡은 노트북 화면에서 뿜어져 나오는 푸른 불빛이 내 얼굴을 창백하게 비추고 있었다. 창밖으로는 쉼없이 빗줄기가 쏟아지고 있었지만 내 눈앞에 펼쳐진 서류들은 그보다 더 차갑고 무거운 진실을 품고 있었다. 작은아버지가 그토록 급하게 마치 무언가에 쫓기는 사람처럼 서둘러 법적 절차를 마무리하려 했던 이유가 드디어 선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했다. 나는 아버지의 일기장에서 해독한 암호를 토대로 회사 서버 깊숙한 곳에 숨겨진 차명 계좌들과 비공식 장부들을 하나씩 열어보았다. 처음에는 단순히 자금 흐름이 꼬여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수치를 하나둘씩 더하고 뺄수록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이 회사는 이미 껍데기뿐이었다. 수백억 원대에 달하는 거대한 부채가 교묘하게 여러 계열사를 거치며 숨겨져 있었고 그 부채의 끝에는 항상 작은아버지의 이름이 연루된 페이퍼 컴퍼니들이 떠리를 들고 있었다. 이게 다 계획된 거였단 말인가? 혼잣말이 내 입술을 타고 힘없이 흘러나왔다. 아버지의 평소 성격이라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아버지는 매사 치밀하고 계산적이었다. 그런 분이 이렇게 회사를 파멸로 이끌 부채를 방치했을 리 없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 파일을 열었다. 그것은 아버지와 법무법인 사이에서 오간 비밀 이메일의 기록들이었다. 기록을 훑어내려 갈수록 내 심장은 미친 듯이 요동쳤다. 아버지는 이미 자신이 불치병에 걸려 오래 살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고 계셨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알아챈 작은아버지가 어떻게든 회사를 가로채려 혈안이 되어 있다는 것 또한 정확히 꿰뚫고 계셨다. 아버지는 도망치는 대신 가장 위험한 독배를 가장 달콤한 선물로 포장했다. 회사의 모든 부채와 비리 장부를 교묘하게 작은아버지의 권한이 미치는 영역으로 쏠리게끔 설계해둔 것이다. 작은아버지가 서둘러 유언장을 들고 나타나 회사를 차지하려 했던 행동들은 사실 아버지가 파놓은 덫을 제 발로 밟고 들어온 꼴이었다. 아버지는 회사를 물려준 것이 아니라 그동안 작은아버지가 저질러온 탐욕의 대가를 청구할 시한폭탄을 넘겨준 것이었다. 그렇다면 나는 왜 이 집에서 쫓겨나야 했던 걸까? 나는 차가운 바닥에 앉아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았다. 그때 폴더 구석에 있던 영상 파일 하나가 눈에 띄었다.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영상이었다. 떨리는 손으로 클릭하자 창백해진 아버지의 얼굴이 화면을 채웠다. 아들아,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넌 이미 많은 걸 알게 되었겠지. 미안하다. 네가 겪어야 했을 그 짧은 굴욕과 배고픔은 내가 너를 이 지독한 진흙탕 싸움에서 격리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었다. 네가 그 집에 머물렀다면 너 또한 그 부채의 연대보증인으로 묶여 영원히 저 사람들의 그늘 아래서 벗어나지 못했을 거야. 숨이 멎는 것 같았다. 그날 밤 짐가방 하나만 들고 쫓겨나던 그 비참했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나는 세상에서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다. 사랑하는 아버지도, 집도, 미래라고 믿었던 회사도. 하지만 그건 상실이 아니었다. 그것은 아버지가 나에게 건네준 가장 완벽한 탈출구이자 새로운 시작을 위한 보호막이었다. 작은아버지가 기세등등하게 차지한 그 자리는 사실 아버지가 만든 거대한 감옥이었다. 그리고 나는 그 감옥 밖에서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추며 그들을 무너뜨릴 준비를 하고 있었다. 내 손에 쥐어진 것은 파산한 회사가 아니라 작은아버지의 몰락을 불러올 결정적인 증거들이었다. 아버지는 끝까지 나를 지키고 있었다. 내가 그 차가운 현실에서 쫓겨난 그 순간부터 나는 이미 가장 안전한 곳에서 반격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다. 오래된 낡은 서류 가방을 꽉 움켜쥐었다. 손바닥에 맺힌 식은땀이 서류 가방의 가죽 질감을 타고 미끄러졌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나는 한 번도 이 저택의 정문을 제 발로 걸어 들어간 적이 없었다. 쫓겨나던 날의 그 모멸감과 차가운 공기가 아직도 귓가를 맴도는 것만 같았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했다. 아버지가 남긴 그 치밀한 암호들의 의미를 온전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모든 일의 발단이자 정점인 작은아버지의 반응을 확인해야만 했다. 저택의 현관문이 열리고 집사가 나를 안내한 곳은 아버지의 서재였다. 예전과 똑같은 가구 배치, 똑같은 냄새, 하지만 주인은 바뀌어 있었다. 책상 뒤에 앉아 여유롭게 시간을 태우고 있던 작은아버지는 나를 보자마자 입꼬리를 비틀며 기괴한 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소리는 서재의 무거운 공기를 찢어발기듯 날카로웠다. 이게 누구신가? 가문의 수치이자 비운의 주인공, 우리 조카님 아니신가? 작은아버지는 의자를 뒤로 젖히며 거만한 자세로 나를 훑어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탐욕과 승리감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내가 이 비루한 현실을 견디지 못하고 무릎을 꿇으러 왔다고 굳게 믿는 듯했다. 무슨 일로 찾아왔지? 설마 그 쥐꼬리만한 짐들마저 다 팔아치우고 이제는 내 밑에서 잡일이라도 하겠다는 건가? 나는 최대한 감정을 억누르며 차분하게 그를 응시했다. 나의 침착함이 오히려 그의 신경을 건드리는 듯했다. 나는 분석적인 태도로 그가 뿜어내는 가식적인 여유를 하나하나 해체해 나갔다. 그가 쥐고 있는 건 권력이 아니라 아버지가 던져준 썩은 동아줄이라는 사실을 그는 꿈에도 모를 것이다. 작은아버지 회사 사정은 좀 어떠신가요? 요즘 들어 부쩍 바빠 보이시던데. 내 질문에 작은아버지는 코웃음을 쳤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책상을 짚으며 내 쪽으로 몸을 숙였다. 시가연기가 내 얼굴 주변을 맴돌며 내쾌한 향을 풍겼다. 사정? 아주 평온하지. 내 아비가 평생을 바쳐 읽어놓은 이 거대한 성이 오롯이 내 것이 되었으니 말이야. 넌 정말 멍청했어. 그렇게 쉽게 모든 걸 넘겨주고 쫓겨나다니. 그 유능하던 내 아비가 왜 너 같은 놈을 후계자로 점찍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구나. 아니 오히려 다행인가? 덕분에 내가 이 모든 걸 꿀꺽할 수 있었으니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조롱이 묻어났다. 하지만 나는 그의 눈동자 뒤편에서 미세하게 떨리는 불안감을 포착했다. 그가 모르는 것이 하나 있었다. 아버지는 절대 허투루 무언가를 내어주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 나는 그에게 대답하는 대신 책상 위에 놓인 익숙한 서류철들을 슥 훑어보았다. 아버지가 만든 그 거대한 함정, 그 덫이 이제 막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직감이 강하게 들었다. 작은아버지, 나중에 후회하지 마세요. 아버지가 남기신 건 단순히 금전적인 유산이 아니었으니까요. 나는 짧게 대답하고는 뒤를 돌았다. 그가 뒤에서 또 어떤 비아냥을 쏟아내든 상관없었다. 서재를 나오는 길, 등 뒤로 그의 불쾌한 웃음소리가 계속해서 쫓아왔다. 하지만 그 웃음은 그리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저택의 육중한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을 때였다. 해질녘의 붉은 노을이 길게 드리워진 정원 너머, 대문 앞에 검은색 세단 몇 대가 거칠게 멈춰 서 있었다. 덩치가 큰 사내들이 차에서 내려 문을 발로 차듯 두드리고 있었고 그들의 표정은 살벌하기 그지없었다. 그들은 다름 아닌 회사의 채권자들이었다. 회사에 숨겨진 거대한 부채의 실체가 드러나자 참다 못한 그들이 직접 작은아버지를 찾아온 것이 분명했다. 나는 멈춰서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곧이어 저택 안에서 다급한 비명이 들려왔다. 이제 막 시작이었다. 아버지가 설계한 복수의 퍼즐이 비로소 제자리를 찾기 시작했다. 작은아버지의 비웃음 소리가
사무실 안을 비릿하게 채웠다. 그는 마치 세상을 다 가진 정복자처럼 거만한 자세로 가죽 의자에 깊숙이 몸을 파묻고 있었다. 나는 묵묵히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 위로 드리운 것은 승리감이 아니라 곧 다가올 거대한 파멸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무지함이었다. 그는 아버지가 남긴 유산이 거대한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믿고 있지만 사실 그것은 독이 든 성배였다는 것을 꿈에도 모를 것이다. 나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작은아버지, 아버지가 정말로 아무런 계획 없이 회사를 넘겨주셨다고 생각하세요? 아버지는 생전 단 한 번도 계산 없이 움직이는 분이 아니셨잖아요. 그는 코웃음을 치며 서류 더미를 거칠게 손으로 쓸어버렸다. 죽은 형에 대해선 그만 떠들어라. 이제 이 회사의 주인은 나다. 내 아버지는 그저 운 좋게 사업을 일구었을 뿐 그 끝을 마무리할 지능은 없었어. 이 화려한 실적과 장부들을 좀 봐라. 이건 그냥 돈을 긁어모으는 기계라고. 나는 그의 탐욕스러운 눈빛을 응시하며 속으로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아버지가 남긴 진짜 유산은 장부에 적힌 숫자가 아니었다. 그것은 철저하게 설계된 함정이었다. 아버지는 생전에 치밀함을 발휘해 회사의 자산 가치는 부풀리고 그 밑바닥에 도사리고 있던 복잡하고 거대한 부채의 고리들을 교묘하게 작은아버지의 명의로 이전되도록 법적 설계를 맞춰두셨다. 내가 해독했던 일기장 속의 암호는 단순한 자산 목록이 아니었다. 그것은 회사가 짊어지고 있던 겉으로는 보이지 않는 3대 금융기관의 우발 채무와 해외 페이퍼 컴퍼니의 연대 보증 리스트였다. 작은아버지가 서명한 그 서류들은 단순한 인수계약서가 아니라 회사의 모든 빚을 자신의 개인 자산과 맞바꾸겠다는 일종의 자살선언서와 다름없었다. 작은아버지, 장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특히 15페이지에 있는 부록 항목 말입니다. 그는 내 말을 무시하려 했지만 내 차분한 태도에서 무언가 불길함을 느꼈는지 미간을 찌푸리며 서류를 뒤적이기 시작했다. 나는 그가 종이를 넘길 때마다 변해가는 표정을 하나하나 관찰했다. 처음에는 의아함, 그 다음에는 당혹감, 마지막에는 숨길 수 없는 공포가 그의 창백한 얼굴 위로 번져나갔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이게 대체 왜 여기에 있어? 이건 불법이잖아. 형이 이런 짓을 했을 리가 없어. 그의 목소리가 찢어지는 듯한 비명으로 변했다. 그는 이제야 깨달은 것이다. 아버지는 작은아버지가 가진 탐욕이라는 결함을 완벽한 미끼로 사용하셨다는 것을. 그가 손에 쥔 것은 경영권이 아니라 평생을 갚아도 모자랄 엄청난 액수의 빚더미와 그에 따른 형사처벌의 명분이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사무실을 나왔다. 복도를 걸어 나오는데 차가운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왔다. 모든 것이 완벽했다. 아버지의 복수는 차갑고도 치밀했다. 사무실을 나서서 거리로 나온 지 채 30분도 되지 않았을 때였다. 주머니 속에서 휴대폰이 진동했다. 화면에 뜬 이름은 작은아버지. 나는 잠시 망설이다 통화 버튼을 눌렀다. 소화기 너머로는 당장이라도 무너져 내릴 듯한 울음 섞인 비명과 다급한 고함이 들려왔다. 어디야? 너 지금 어디 있어? 당장 돌아와. 제발 좀 도와줘. 다 망했어, 경찰이. 채권자들이 지금 사무실로 들이닥치고 있다고. 이건 말도 안 돼. 형이 나한테 이럴 순 없어. 제발, 살려줘. 작은아버지는 예고도 없이 나를 찾아왔다. 낡은 원룸문을 거칠게 두드리는 소리가 복도 끝까지 울려 퍼졌다. 문을 열자마자 술 냄새와 함께 땀에 찌든 그의 얼굴이 훅 끼쳐왔다. 그토록 당당하게 회사를 집어삼키고 비웃음을 날리던 몇 주 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너 이게 다 무슨 짓이야? 당장 그 입 좀 다물고 해결할 방법 없나 알아봐. 그는 내 멱살을 잡을 기세로 방 안으로 밀고 들어왔다. 그가 가져온 서류 뭉치를 탁자에 던지듯 내려놓았다. 회사의 법인 채무 독촉장이었다. 아버지가 남겨둔 그 거대한 덫이 마침내 본격적으로 입을 벌리기 시작한 모양이었다. 수십억 원대에 달하는 우발부채와 불투명한 채권자들의 명단이 붉은 글씨로 경고장을 보내고 있었다. 작은아버지, 그건 아버지와 작은아버지가 직접 사인하신 서류들이잖아요. 저한테 책임이 어디 있다고 이러시는 거죠? 내가 차분하게 대꾸하자 그는 씩씩거리며 내 가슴팍을 손가락으로 찔렀다. 이 자식,
지금 발뺌하는 거야? 네 애비가 죽으면서 다 너한테 물려주려고 했던 거 내가 중간에서 총대 메고 다 떠안았어. 그런데 이제 와서 나보고 혼자 감당하라고? 너? 그동안 뒤에서 무슨 수작을 부린 거야? 어처구니가 없었다. 탐욕으로 가득 찼던 인간이 파멸의 순간이 오자마자 가장 먼저 하는 짓은 남 탓이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다. 그날 저녁부터 친척들의 전화가 불이 나기 시작했다. 하나같이 나를 향해 날선 비난을 퍼부었다. 집안의 어른을 돕지 않는 배은망덕한 놈, 아버지의 유산을 독차지하고 뒤로 숨어버린 비겁자라는 말들이 쏟아졌다. 그들은 진실에는 관심이 없었다. 단지 누군가 이 구렁텅이에서 빠져나갈 희생양을 찾고 있을 뿐이었고, 그들은 나를 가장 만만한 목표물로 삼았다. 너희들이 나한테 뭘 원하는데요? 내가 냉소적으로 묻자 친척 중 하나가 소리를 질렀다. 당장 내가 가진 자금으로 채무를 변제해. 가족끼리 돕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내가 지금 숨기고 있는 아버지의 비자금이 있다는 걸 다 알아. 비자금이라니. 아버지가 남긴 것은 비자금이 아니라 철저하게 계산된 파멸의 시나리오였다. 나는 그들의 몰아치는 비난 속에서 묘한 평온함을 느꼈다. 작은아버지는 이제 더 이상 갈 곳이 없었다. 채권자들은 이미 그의 사택까지 찾아가기 시작했고 사회적 평판은 바닥을 치고 있었다. 그는 지금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유일한 동아줄로 나를 잡으려 하지만 그 동아줄은 사실 그를 교수대로 이끄는 올감이었다. 나는 그들이 쏟아내는 고성과 모욕을 묵묵히 견뎠다. 내 안의 분석적인 자아는 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분초 단위로 쪼개어 살피고 있었다. 그들은 나를 압박하면 내가 무너질 것이라 생각하겠지만 나는 오히려 그들이 스스로 파놓은 무덤을 더 깊게 만들도록 유도하고 있었다. 좋아요, 작은아버지. 그렇게 제가 다 책임지길 원하신다면 마지막으로 정리해야 할 서류가 있어요. 내가 나직하게 말하자 작은아버지의 눈에 일순간 탐욕스러운 빛이 다시 스쳤다. 그는 내가 마지못해 항복한다고 착각하는 모양이었다. 그는 씩씩거리면서도 내 앞에 의자에 앉아 펜을 찾았다. 그래, 진작 이렇게 나왔어야지. 당장 서명해. 모든 권리와 책임을 내가 다시 가져가는 걸로. 나는 방구석에 처박혀 있던 낡은 서류함을 열었다. 아버지가 남긴 일기장과 함께 금고의 깊숙한 곳에서 찾아냈던 정체불명의 갈색 봉투를 꺼냈다. 그 봉투는 어제까지도 봉인이 되어 있었지만 지금은 달랐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 안을 확인했다. 그 안에는 내가 그토록 찾던 마지막 퍼즐이 들어있었다. 그것은 아버지가 회사 경영권을 넘기는 과정에서 작은아버지가 불법적인 자금 세탁과 횡령을 저질렀음을 증명하는 공증된 증거물이었다. 이것만 있으면 나는 모든 채무의 법적 책임을 그에게 완벽하게 전가할 수 있었다. 아니, 그를 감옥으로 보낼 수도 있는 결정적인 무기였다. 나는 봉투를 탁자 위로 밀어놓았다. 작은아버지가 그 내용물을 확인하기 위해 손을 뻗었다. 이게 뭐야? 그가 서류를 펼치며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봉투의 내용물을 확인한 그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하게 질려갔다.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며 그를 내려다보았다. 이제 승패는 결정났다. 더 이상 그 어떤 비난도 채권자들의 위협도 내게 닿지 않을 것이다. 모든 것은 여기서 끝난다. 이제 그가 대가를 치를 차례였다. 회의실 안은 숨이 막힐 듯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탁자 위에는 채권자들이 던져놓은 서류 뭉치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고 그 중심에서 작은아버지는 헝클어진 머리를 쥐어뜯으며 짐승 같은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의기양양하게 회장 의자에 앉아있던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는 지금 파멸이라는 이름의 벼랑 끝에 서 있는 초라한 인간에 불과했다. 나는 차분하게 의자를 당겨 앉았다. 내 옆에 앉은 변호사가 무표정한 얼굴로 두툼한 서류 봉투를 꺼내 탁자 위에 내려놓았다. 탁 소리가 회의실의 정적을 깼다. 작은아버지는 움찔하며 고개를 들어 나를 쏘아보았다. 그의 충혈된 눈에는 분노와 공포, 그리고 나를 향한 지독한 증오가 뒤섞여 있었다. 너 이 새끼. 네가 꾸민 짓이지? 형님 뒤에 숨어서 이런 함정을 파놓은 거야? 그는 목소리를 높이려 했지만 억눌린 공포 탓에 목소리는 처절하게 떨리고 있었다. 나는 대꾸 대신 서류 봉투에서 한 장의 종이를 꺼내 그의 앞에 천천히 밀어주었다.
그것은 아버지가 생전에 남긴 공증까지 완벽하게 마친 채무승계 동의서와 지분 양도 합의서였다. 아버지는 작은아버지가 가장 탐냈던 그 법인 인감과 서명란을 미끼로 삼아 이 모든 거대한 빚더미를 그에게 고스란히 떠넘기는 설계를 완성해 놓으셨던 것이다. 작은아버지, 탐욕은 눈을 멀게 한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남기신 건 유산이 아니라 당신이 그토록 원했던 전부였죠. 이제 그 대가를 치를 시간입니다. 내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다. 채권자들은 이제 작은아버지를 사기꾼이자 채무자로 확신하며 그를 압박하기 시작했다. 변호사가 덧붙인 설명은 치명적이었다. 회사의 자산은 이미 매각되어 빚을 갚는 데 쓰였고 이제 남은 것은 작은아버지가 개인 자격으로 연대보증을 섰던 거액의 차입금들 뿐이었다. 그의 눈동자가 미친 듯이 흔들렸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며 도움을 청하려 했지만 사람들은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내려다볼 뿐이었다. 친척들도 비서들도 심지어는 그가 돈으로 매수했던 이들조차 이제는 그를 외면하고 있었다. 이건 말도 안 돼. 형님이 나한테 이럴 순 없어. 분명 뭔가 다른 방법이 있을 거야. 그는 울부짖으며 서류를 움켜쥐었다. 종이 끝이 그의 손끝에서 바스락거렸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를 내려다보았다. 아버지의 치밀함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다. 아버지는 작은아버지가 얼마나 계산적이고 기회주의적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다. 그를 파멸시키기 위해 아버지는 자신의 모든 명예와 회사를 희생양으로 삼았고 작은아버지는 그 미끼를 너무나도 달콤하게 삼켜버렸다. 아버지는 당신이 어디까지 내려갈지 이미 알고 계셨어요. 제가 이 자리에 온 건 당신을 구하려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스스로 선택한 그 지옥을 끝까지 목격하기 위해서죠. 나는 펜을 꺼내 그의 앞에 놓인 서류의 서명란을 손가락으로 가볍게 툭툭 쳤다. 그것은 단순히 서류에 도장을 찍는 행위가 아니었다. 지난 세월 그가 저지른 모든 악행과 탐욕에 대한 최종 판결문이자 아버지를 배신한 대가를 치르는 형 집행장이나 다름없었다. 회의실의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작은아버지는 펜을 집어들었지만 그의 손은 걷잡을 수 없이 떨리고 있었다. 잉크가 묻은 펜끝이 종이 위에서 불안하게 진동했다. 그는 펜을 쥐고도 쉽사리 서명란에 다가가지 못했다. 이 사인 한 번이면 그의 인생은 영원히 끝난다는 사실을 그 역시 본능적으로 깨닫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의 시선은 서명란과 나를 번갈아 향하다가 이내 멈춰섰다. 마치 그곳에 뚫린 구멍이 자신을 집어삼킬 것만 같은 표정이었다. 그는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한 채 마치 사형 선고를 기다리는 죄수처럼 하얗게 질린 얼굴로 서류를 내려다보며 얼어붙어 있었다. 법정의 공기는 차갑고 무거웠다. 모든 서류는 서명되었고 판결은 확정되었다. 작은아버지는 더 이상 화려한 정장을 입은 성공한 사업가가 아니었다. 그는 헝클어진 머리카락과 핏발선 눈으로 법정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다. 채권자들이 그를 애워싸고 쏟아내는 고함과 저주가 좁은 공간을 가득 채웠지만 나는 그 모든 소음이 마치 물속에서 들려오는 것처럼 아득하게 느껴졌다. 나는 뒷좌석에 서서 그 광경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작은아버지는 나를 향해 손을 뻗으며 애원하듯 소리쳤다. 네가 다 꾸민 일이잖아. 형이 나를 죽이려고 만든 덫이라는 걸 알고 있었지? 말해봐, 이 비열한 놈아. 그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비참했다. 나는 그를 향해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저 차분한 눈빛으로 그가 스스로 자신의 목을 졸라매는 모습을 지켜볼 뿐이었다. 아버지의 계획은 완벽했다. 아니, 오히려 지나치게 완벽해서 소름이 끼칠 정도였다. 아버지는 작은아버지가 가진 끝없는 탐욕이라는 그 불꽃에 기름을 붓고 스스로 그 불길 속으로 뛰어들게 만들었다. 법정 밖으로 나왔을 때 늦은 오후에 쌀쌀한 바람이 뺨을 스쳤다. 모든 것이 끝났다. 빚더미는 온전히 작은아버지의 것이 되었고 나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남겨진 굴레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졌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발걸음은 무거웠다. 나는 주머니 속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다.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남긴 암호가 적힌 그 수첩. 수첩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내가 미처 알지 못했던 문장이 하나 더 적혀 있었다. 승리란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파멸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은 내 몫이다. 나는 텅 빈 거리를 걸으며 생각했다. 나는 정말로 자유로운 것일까? 아니면 아버지가 설계한 이 거대한 체스판 위에서
또 다른 말로 옮겨진 것일 뿐일까? 작은아버지는 평생을 바쳐 탐욕을 쫓았고 결국 그 탐욕이 그를 삼켰다.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쫓아 여기까지 온 것인가? 복수라는 이름의 정의는 과연 진정한 해방이었을까? 아니면 아버지의 뒤를 이어 또 다른 누군가를 파멸시키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을까? 집으로 돌아와 책상 위에 놓인 아버지의 유품인 은색 펜을 만지작거렸다. 그 펜은 작은아버지가 평소 그토록 탐내던 물건이었다. 그 펜으로 작은아버지는 파멸을 서명했고 나는 그 대가로 평온을 샀다. 하지만 거울 속에 비친 내 얼굴을 바라보자 그곳에는 승리자의 환희 대신 낯선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나는 비로소 깨달았다. 작은아버지가 마신 독배를 내가 건네준 것이 아니라 이미 아버지가 우리 모두에게 그 잔을 나누어 주었다는 사실을. 나는 지금 이 고통스럽고도 치밀한 유산을 물려받은 계승자일 뿐이다. 벽에 걸린 시계 소리가 심장 박동처럼 크게 울렸다. 내 손에 쥐어진 것은 승리인가? 아니면 이제 막 시작된 또 다른 잔혹한 게임의 서막인가? 작은아버지는 이제 몰락했지만 그 자리를 채우기 위해 어둠 속에서 다시 눈을 뜨고 있는 것은 대체 무엇일까? 나는 천천히 펜을 내려놓고 창밖의 어두운 도시를 응시했다. 이 길의 끝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진정한 자유일까? 아니면 결코 빠져나갈 수 없는 또 다른 거대한 굴레일까? 나는 그 차가운 현실을 온몸으로 받아들이며 다시금 숨을 죽였다. 내 앞에는 또 다른 선택지가 놓여 있었고 그것은 내가 결코 거부할 수 없는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시험이었다. 이 게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이제야 진정한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다.